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70부 특급 호위군 어영청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4년 2월 11일 안녕 전투에서 정충신과 남영이 이끄는 관군이 이괄의 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한방 싸움으로 이괄의 반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반군 수기였던 이괄은 부하의 배신으로 참살이 되었고 그 휘하 병력 대부분이 와해됐어요. 이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괄의 병력이 이때 그냥 통째로 뭐 관군에 항복을 했다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당시 이제 이괄의 반군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관군에서 쫓겨서 도망을 치다가 또 일부 부대가 마포나루로 이제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이제 한강에 빠져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죠. 본인들도 이제 엉겁길에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강 쪽으로 밀려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빠져 죽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군의 추격전에 의해서 죽은 병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때 이 병력이 거의 대부분 다 소실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찝찝한 건 이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은 일부 병력이 후금 영역으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일반 장수들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좀 이제 부장급쯤 됐던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서 후금에 공식적으로 망명을 했다는 건데 얘네들이 단순히 뭐 후금 쪽이 가세를 했다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의 명분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그거 말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조선에 적어도 서북면 쪽 방면에 지리나 방비 태세 이런 군사 기밀들을 싸그리 다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찝찝한 부분이죠. 이괄의 반란이 조선의 국방태세에 끼친 영향은 당연히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이괄의 군대는 조선의 국방 최전선을 사수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은 제2의 사로 파병 같은 게 일어난다 했을 때 북진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후금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병력으로 두었던 것이 이괄의 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군 내에서도 그야말로 정예 중에서도 최정예였다는 거죠. 이들 중에서는 백병정에 능한 항해들도 있었고 또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병사들도 다수 있었고 화력도 좀 많이 몰아줬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간 애지중지 키워왔던 편군 기병까지 여기에 다수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전략 자산들을 이번 반란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 방에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게 너무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마탄 전투에서 관군이 크게 패배하면서 임진년 전쟁 때부터 역량을 쌓았던 베테랑 병사들 그리고 또 임진년 전쟁 때부터 활약을 해왔던 그런 역전의 용사들 그런 이제 꽤 실력 있는 장수들이 여기서 다수 전몰되었다는 것도 정말 뼈아픈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루뿐이긴 했지만 수도 한양을 지방의 반군에게 빼앗겼다라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안 그래도 이게 반청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인데 이것 때문에 인조의 위신은 정말 크게 손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급한 김에 벌였던 대대적인 숙청 작업 여기서 또 유능한 인물들이 갈려 나갔잖아요. 이시영 같은 그런 유능한 장수들도 죽었고 또 기자원처럼 나름 또 이제 괜찮은 그런 인재들이 여기서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명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여기 휘말려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숙청 작업으로 인해서 이 도성의 민심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앞 정권의 이러한 점들을 비판해가지고 권력을 딱 이제 장악해서 새로 이제 정부를 꾸렸어요. 근데 앞 정권이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국민들도 그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그 밥에 그 나물 아니야?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성의 민심 또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게 변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하필 이번 반란의 주체가 인조가 신뢰하고 있었던 반정 공신인 이괄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괄이 단순히 반정 공신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괄이 상당히 이제 신임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애초에 인조 정권은 정변을 통해서 수립된 정권이었죠. 그런 만큼 아무한테나 병권을 맡길 수는 없었고 반정 공신 중에서 나름 또 이제 무죄를 갖춘 그런 이에게 병권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정 공신 중에서도 핵심 인사였고 또 나름 이제 인조가 신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앞으로 누구를 믿냐 이거죠. 이게 정말 치명적이게 돼버렸어요. 이러한 불신은 당연하게도 기존의 인조가 반정 명분으로 내세웠던 친명 배금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친명 배금 자체가 좀 노선이 바뀐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수행 방법, 즉 국방 전략이죠.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거예요. 인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면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북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서북면 일대에다 병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식을 썼었죠.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구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서북면 군사령 간의 반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수도 한양이 함락되는 대참사로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방법을 또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겪고 나다 보니까 인조의 국방 정책은 다소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서북면 일대에다가 많은 수의 군병을 주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일단 이것을 믿고 맡길 만한 지휘관도 없거니와 설사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서 맡겼는데 얘가 또 제2의 이괄, 제3의 이괄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북면 일대에다가 전력을 집중시킨 결과 좀 이제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의외로 중앙센터의 방어력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왕조 국가의 특성상 중앙센터가 든든해야지 그 다음번에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이제 문제점도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인조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 시국에서 다시 서북면의 전력을 강화시킨 것은 무리다. 왜냐면은 지금 정예 병력들이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병력을 충원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올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이거 맡길 만한 사람은 마땅치 않고 이미 한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맡기기도 찜찜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최선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차선책으로 수도 일대의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국방 정책이 굉장히 크게 선회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새롭게 창설된 부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어영청이라는 부대였습니다. 어영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부대였냐? 사실 이괄의 반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부대인데요. 1623년 9월 무렵에 반정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인조 정권은 반정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사실 이거 좀 약간 사병처럼 운영을 했잖아요. 이들을 다시 정규군으로 편제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실력이 있는 병력들, 뭐 일반 병사들이야 다 그냥 적당히 분배해가지고 다른 부대에 배속을 시키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실력이 있는 병사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국왕호위 부대로 호위청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 병력 규모가 대략 한 500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 호위청은 놀랍게도 고종 때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사실 이 호위청이 국왕호위 부대라고 말은 하지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보위부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에 있는? 좀 그런 성향을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그런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호위청은 이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국왕을 호위한다기보다는 반정 공신들의 군사적 기반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조가 그런 생각을 하죠. 진짜 내 직속 경호원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후금하고 전쟁이 일어날 시 필요하다면은 인조는 나는 친정까지 할 의향이 있다. 라는 그런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후금이 혹시라도 쳐들어왔다 하면은 적어도 뭐 이제 개성이나 평양 정도까지 나가서 내가 직접 친정하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왕을 호위할 진짜 직속 경호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뭐 이게 핑계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정의한 병사들을 엄선해가지고 한 260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위청은 따로 있고 별도로 또 하나 만들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바로 어영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괄의 난을 맞이해서 국왕인 인조의 신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어영청을 기존에 있는 260명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정 공신이었던 2기, 사실상 2기가 이
어영청 전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2기가 강력한 요청으로 해가지고 어영청의 병력을 증원시켜서 1,000명 수준으로 늘리게 돼요. 이 어영청은 당연히 숫자가 적은 대신에 굉장히 강력한 정예군으로 양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죄가 뛰어난 병사들은 다시 또 이제 특별 대우를 받는 나름 또 이렇게 특혜까지 줘가면서 키웠던 병력이 바로 어영청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영군에게 제주를 시험 보여 활쏘기와 포쏘기에서 수석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회시에 직부하게 하였는데, 자, 과거 시험이 1차, 2차, 3차죠. 회시라는 것은 2차, 3차에 직부, 그러니까 1차를 건너뛰고 바로 그냥 거기에다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이제 과거에서 뽑아주겠다는 뜻이죠. 간혹 금군의 수문장을 제수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만 하면은 나름 이제 장수급으로 일약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는 거죠. 산호의 경우에는 면천시키고 그 다음의 경우에는 마필과 면포를 등급으로 나누어 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수석이 아니더라도 산호의 경우에는 면천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말이라든가 혹은 면포 같은 것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특혜를 줘가지고 아주 우수한 병력 자원을 긁어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어영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영청은 굉장히 강력한 정예부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어영청은 국왕이 인조의 호위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던 특급 호위군이었지만 이괄의 반란을 계기로 단순히 호위군의 역할에서 조금 더 이 범주가 확장이 돼가지고 훈련도관과 더불어서 조선의 중앙군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중앙군 원투펀치 양대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훈련도관, 하나는 어영청, 이렇게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뭐 아쉽게도 어영청이 있었던 그 터는요,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도심지가 들어서가지고 빌딩 숲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제 어영청의 터였다는 것을 알리는 비석 하나만 덩그라니 놓여있는 상황이죠. 이괄에 반란이 또 다른 교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수도 한양에 대한 방위력을 증대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서북면 쪽에다가 전력을 몰빵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상 이제 수도권이 취약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꼭 반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후금이나 뭐 이런 외적들이 한양으로 쳐들어올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요새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한양 자체가 이 한양 도성이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는 임진년 전쟁 때 입증이 된 바예요. 그래서 선조도 결국에는 한양을 끝내 못 지키고 한양을 포기하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 이후로 조선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다시 도망갔다가는 곤란하다. 이번에는 뭐 반군이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왜냐면 반군들이 뭐 한양에 있는 시티즌들을 마구 죽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외적이 쳐들어왔을 경우 뭐 왜구가 됐던 혹은 뭐 이제 후금이 됐던 이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왕이 또다시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수도 내에서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새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미 선조 때 제기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인조가 그때 한번 나왔던 논의를 다시 부각을 시키는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요새지대로 선정됐던 것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왜 하필 남한산성이냐면은 당시에는 당했던 게 일본이었잖아요. 남쪽에서 적군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올 거를 상정해서 만든 성이다 보니까 남한산성이 좀 이제 주목을 받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에 대한 기초 공사는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인조 또한 남한산성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한산성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반정 공신 중에 하나였던 이서였어요. 이서는 뭐 이제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나름 인조 정권 내에서 실력 있는 실력파 부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조는 이서로 하여금 광해군 시기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광해군 시기에 원래 이 남한산성 완공에 열을 올렸어야 되는데 또 광해군이 토목공사 아니라고 바쁘다 보니까 이게 좀 한운동 마운동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 대한 완공을 서두르게 돼요. 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남한산성을 완공하는데 몰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심이 동요할 만한 일도 해야 했고 또 많은 이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해야 했다는 거죠.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총용사 이설을 남한산성에 보내 형편을 살펴 지휘하는 동시에 공역을 살피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하였다. 이서가 남한산성에 나가 많이 시설하였기 때문에 광주 일대가 더욱 이설을 원망하였다. 아무래도 특히 광주 일대가 여기서 이제 많은 노동력, 물자를 갖다 징집을 해야 되니까 여기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심지어 승도들이 사실 남한산성하고 승병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승도들이 산성 근방에 퍼져 있으면서 갖가지 작패하는 데다가 사대부들의 선산에서 수목을 벌채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둘러 이 남한산성을 완공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서가 조금 무리한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사대부들의 선산에서 수목을 벌채해오는 그런 일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서에 대해서 실록에서도 좀 이제 안 좋은 평가들이 있어요. 사람 됨이 뭐 편협하다, 인간관계에 문제 있다,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사적인 사익을 추구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장군다운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때마다 인조가 강력한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서는 그야말로 강철 같은 의지로 남한산성을 축조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 완공이라는 측면에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서의 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인조의 역할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인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믿었던 반정 공신인 이괄이 저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인조가 정말 덜 떨어진 지도자였으면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더 이상 무장들은 못 믿어. 나는 무장들은 다 의심할 거야. 그럴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인조가 그러질 않고 이서에 대해서 계속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답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조도 그렇고 인조 정권에 있었던 신하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과서에서 기술되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이들은 아니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이 남한산성 완공과는 별개로 인조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북부 일대의 방어력을 또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방어 병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경기 북부 일대의 진관군은 2만여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총영청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티원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5군형 체제, 그 중에서도 3개가 현재 완성이 된 거예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남은 거 이제 수어청하고 금이형인데 이거는 이거보다 좀 더 뒤에 차차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 총영청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유사시에 수도 한양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침입한 적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맡을 주력 부대로 양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훈련도감하고 어영청은 그래도 좀 이제 국왕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도방위군으로 이 총영청을 양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괄의 반란 이후 조선의 수도방위군은 이런 식으로 편지가 됩니다. 훈련도감이 대략 한 2,700여 명.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죠? 분명히 선조 때 5,000명 수준까지 늘었다고 했는데 이게 광해군 때 이 숫자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호위군 500명, 그 다음에 이제 어영청 1,000여 명, 그리고 총영청 2만여 명으로 지금 가만 보면은 총 병력이 거의 3만에 달하는 숫자가 수도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서북면 중심 방어체제에서 이제는 경기도 수도권 중심 방어체제로 개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국경선에서 적을 침입을 막는 게 사실은 최선이죠. 그래서 원래는 서북면 일대의 병력을 많이 주둔시키고 그쪽의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게 원래는 최선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괄의 반란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후유증 때문에 그 최선책을 못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선책, 그러면 서북면 일대의 병력을 많이 주둔시키고 강화시키는 게 어렵다면은 일단 수도권이라도 우리가 좀 튼튼하게 해놓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차선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즉 만약에 후금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다면은 서북면 일대에서는요 이거를 막아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후금의 군대가 한 방에 수도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수도권으로 다가올수록 방어선이 짙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점점 수도권 쪽으로 오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고 이 마지노선이 뚫리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수도 한양이 또다시 함락된 위기에 놓인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이게 또 작전상의 미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현재 상당한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조선 입장에서는요. 이괄의 나누리에서 지금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후금을 공격할 힘도 없거니와 심지어 지금 당장 만약에 후금이 쳐들어오기도 한다면은 이거를 막아내기도 정말 만만치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이괄의 반란을 입은 그 상흔은 하루 이틀 만에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불안 요소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의 힘을 믿고서 적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가 아니라 적이 적이 제발 여기로 오지 말아야 된다. 지금 적의 호의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다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괄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 당시 후금과 명의 대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가?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